하와이에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고맙다. 오늘 한국으로 돌아간다. 성명서까지 다 발표를 했는데 못 들어가십니다. 정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는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실망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미 육군병원 트리플러 하스피탈에 이제 들어가셔서 회복이 되셨는데 퇴원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연로하셔서 대구로는 가실 수 없으니 양로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고 알려줘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은 하와이 한 요양원에서 쓸쓸한 말년을 보냈다. 그가 머물던 2층 창가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이승만이 살던 동네였다. 이승만에게 하와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승만의 하와이 30년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였을까? 한 남자가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내렸다. 30살 반듯한 모습의 동양인. 1904년 처음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이다. 그해 8월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이승만은 11월 29일 호놀룰루 항에 당도했다. 호놀룰루에서 머문 시간은 단 하루. 하와이엔 동포들이 있었다. 1903년 1월 13일 처음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 온 한인 동포들. 그들은 하와이 전역 사탕수수 농장으로 흩어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와이에 한 35개 농장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이 에바 농장입니다. 1904년 11월 29일 밤에 처음으로 이승만이 와서 이곳을 방문을 해서 교회에서 한인들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승만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짐작가는 기록은 있다. 에바 한인 교회 분들이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교회 지도자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약 300불의 헌금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교회당 건물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장 관리인이 깜짝 놀래죠. 이 사람들의 월급이 16불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 어떻게 300불을 헌금을 해서 교회당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감동을 해서 그 관리인이 농장 예산에서 1000불을 들여서 목조 건물을 건설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 그 한인들이 낸 돈으로는 내부를 장식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교회당이 자체 교회당, 물론 우리 돈으로 한인들의 돈으로 완전히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서 300불을 내면서 교회당을 지어달라는 그 제안을 했다는 그것이 3, 4개월 전에 이승만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탈고하고 나오신 이승만이 교회가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과 나라가 자립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걸 주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바 농장 연설에서 그가 남긴 키워드는 자립이었다. 단 하루 저녁 머물면서 자립과 독립의 정신을 강조해 지도자로 각인된 이승만. (1909년) 하와이에는 동포들의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여 민족의 실력을 배양할 것을 목적으로 대한인 국민회가 조직되었다. 대한인 국민회뿐 아니라 신명부인회, 부인교육회가 잇따라 설립돼 안중근 의사 재판 비용 모금 활동에도 참여했다. 백성이 무지해 나라를 잃었다고 믿은 동포들은 자녀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한인 기숙학교도 설립하기에 이른다. 1913년 2월 3일 38살 청년 이승만은 하와이 땅을 다시 밟는다. 1904년 방문 후 9년 만이었다. 어떤 이유에서 이승만은 하와이로 돌아왔을까? 그는 왜 이곳에 정착을 결심했을까? 그럼 왜 하필 하와이를 택했느냐? 하와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보통 파라다이스 휴양지로 알고 있지만 미국하고 이제 아시아 대륙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에 모든 항로 운송 수단은 증기선으로 진행이 됐는데 석탄을 한번 이제 채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인들, 그러니까 한인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무조건 하와이에서 하루 정박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10년 당시 인구를 살펴보면 4,500명이 하와이에서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미국 본토와 비교하면 10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대한인들을 모두 다 합쳐도 465명으로 10분의 1 수준의 인구가 미국 본토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많았던 것이 아니고 하와이에는 이승만이 이미 1904년에 목도했듯이 개신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한인들이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을 이미 구축을 하고 있었고 그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이승만은 그럼 내가 꿈꾸는 독립구상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하와이의 그 대한인 독립운동 기지가 이승만이 입도하기 전서부터 형성되고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하와이 입도 이후에 하와이 대한인 독립운동 기지가 새롭게 발전하는 그러한 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시 그 하와이를 기반으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독립 정신을 계속 심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당시에 주미 대사로 일했던 양유찬 같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 성공했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양유찬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하와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승만의 교육 운동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중에서 이승만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1872년에 미국 사람 교육 전문가가 쓴 미국의 교육 제도라고 하는 논문을, 그러니까 미국의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 교육이 어떻다는 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On the Education of the United States. 그걸 일일이 붓글씨로 베꼈어요. 예. 그 아티클을 말이죠. 완전히 외운 거예요. 하와이 가서 이승만이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고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와이 와가지고 딴 일을 안 하고 학교 세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와이 정착과 동시에 감리교 감리사의 요청으로 한인 기숙학교의 교장을 맡은 이승만. 그는 하와이 한인 교육에 크나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데
1913년 가을 학기부터 제2대 교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교장이 되시면서 학교 이름을 한인기숙학교에서 한인중앙학교로 바꿉니다. 왜냐? 한인교육의 중심이다. 중앙학교. 그리고 이름을 바꾸고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이게 남학교였는데 남녀공학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학생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벌써 미국의 교육제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남녀공학, 여학생 교육 그런 거를 다 벌써 인식을 하셔가지고 여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교육 역사상에 남녀공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이승만 박사였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여성 참여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까지 주는 게 이승만 박사입니다. 한인중앙학교의 전신 한인기숙학교는 남학생들만의 학교였기 때문에 당시 학교 내에 여학생 기숙사가 없었다. 이승만은 학교 근처에 집 한 채를 얻어 여학생들이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는데 한인기숙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바꾸고 학교 이름도 한인중앙학교로 바꿨어요. 남학생들만 있던 기숙사였기 때문에 여학생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 기숙사를 학교 옆에 집을 하나 빌려서 여학생을 기숙사로 사용을 했는데 여학생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집이 비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 기숙사를 또 하나 짓자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이 길에다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여학생 기숙사를 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살면서 한인중앙학원에 다녔는데 그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애들이 통학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여학교를 따로 짓고 기숙사하고 여학교가 같이 있는 거를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이제 우리 교민들하고 의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민들도 그렇게 해서 그럼 여학원을 짓자 그래가지고 캠퍼스를 짓고 기숙사를 하나 짓고 그래서 잘 운영이 됐어요. 그게 1915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잘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다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영자신문에서도 그러고 막 이제 학교를 홍보를 해주고 학교가 운영이 잘 되니까 남학생 학부형들이 우리 남학생도 거기에 받아달라고 또 요청을 하니까 1918년 봄학기에 남학생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학교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또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 이름은 한인여학원인데 남학생이 들어왔으니까 남녀공학으로 바꿔서 이름을 한인기독학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학생들 기숙사도 또 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땅이 이렇게 좀 가파라서 질 수가 없어서 이 땅을 이제 여기서 철거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알리올란이라는 그 학교 그때 그 학교도 마침 문을 닫았던 학교인데 거기를 이제 수소문을 해서 거기를 빌려서 이사를 가고 1918년 한인 기독학원이 설립된다. 아직 알리올란이 학교 현판을 떼지도 못한 채 한인 기독학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인 기독학원은 교육열이 유독 강했던 한인들의 열의와 교사들의 헌신, 무엇보다 이승만의 추진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00년 전 부지 그대로 알리올란이는 초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여름방학이 시작돼 한적하고 조용한 교사. 이곳의 역사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우연히 교장 선생님을 만난 일행. 알리올란이의 역사가 새겨진 곳이 있다고 한다. So we can go to the 한인 기독학원 100주년을 기념한 동판이다. So since we put this in 2018, tell me about what do you do with this? Whether you introduce your students at the beginning of semester?
Yeah, so I'm the new principal here. So what I want to do is like have this all our students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school, and so we can have this. The last couple of years were hard just because of COVID. Yeah, that's But this coming year, what we want to do is have them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our school, the history behind the Korean Christian Institute and what role they played in our school. That's good. Just so the kid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 and the history of the school. So actually, this is a very historic site, the Korean immigrant in Hawaii. Actually, so it's important place. So since we know now, let's do something close, contact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Foundation. Yeah, so I think it would be a great idea if we had like that partnership. So whether it's an art contest or that'd something be where good. somebody can come and do a Music lesson or that, for our Gangnam students. Style, BTS. Anything, yeah, We can bring BTS. the BTS over here. Okay, bring BTS. We have a lot of people in the army, so That's if you good. bring That's BTS, good. that'd be good. That's good. But Great. anything to like just strengthen the students' understanding. Yeah, that's good. That's good. 100년 전 한인 교육의 산실이었던 것 외에 알리올라니는 독립운동사의 매우 중요한 현장으로 기록된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3.1운동 소식이 3월 9일 일요일에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알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회에서 의논들을 많이 해가지고 4월 12일 날 독립경축축제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립공원, 바닷가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하려고 시장한테 찾아가서 경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NO. 왜냐하면은 2% 안 되는 한인들이 독립운동 했다고 여기서 경축하고 그러면은 민족 갈등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이 대표들이 시의원을 찾아가요. 근데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노를 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오케이, 그러면 한인 기독하고는 우리 프라이빗 개인 우리 한인들의 소유, 소유는 아니지만 학교니까 거기서 하자. 그래서 4월 12일에 여기 경축제가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800여 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아침에는 식을 하고 오후에는 씨름도 하고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해서 신문에, 영자 신문에도 크게 나고 우리 국민보에도 크게 나는데, 그때 찍은 그 경축식 이 바로 저 나무 밑에 이렇게 단을 세워놓고 이제 태극기도 있는 사진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경축제를 하고 이제 오후에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축제를 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호놀룰루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호놀룰루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와이알로아 농장에서도 있었고, 빅아일랜드의 호노카라는 농장에서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군데서 다 똑같이 4월 12일에 독립경축, 대한독립경축제를 지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3.1 운동을 한 것을 경축, 대한이라는 나라가 독립이 된 것으로 경축을 한 것은 하와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역사적인 경축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다. 그때 마침 이승만 박사는 파리 강화회를 가려고 동부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또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First Korean Congress라고 그래가지고 한인 대의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열고 있는 소식을 듣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축을 하고 앞으로 운동을 계속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축전을 보내고, 그러니까 한인들이 딱 대표들이 거기서 모여서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리 강화회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 그때부터 이제 미주 사회에다가 우리 한인의 독립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시는 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방과 후 한글과 한국사 수업 외엔 모두 영어로 진행됐는데
교과 과정은 공립학교 과정과 같았고 졸업 후엔 공립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정규 교과 과목 외에 보이스카우트와 YWCA 회원 활동, 스포츠팀도 운영되면서 국제사회에 적응할 인재로 양성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하와이 주류 사회에서도 지도자로 통했다. 하와이 정착 이전에 이미 YMCA 국제위원회와 교류하고 서울 YMCA 총무를 맡았던 이승만. 한인 동포들의 교육 사업에 매진하던 그에게 하와이 YMCA 활동은 어떤 의미였을까? And the Nuuanu YMCA was the very first interracial That's right. YMCA in America. That's correct. And That's correct. That's been one of the legacy and historical realities. Because it's Hawaii. We are the most diverse YMCA That's in right. the country. That's right. Because That's of right. Dr. Ree and others who helped to start Yeah, the Nuuanu yeah. Y. It's a wonderful gift that Dr. Ree and others gifted to us. That's this right. collective, everyone together YMCA. That's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1910년에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에 돌아가서 벌써 서울 YMCA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와이 왔을 때도 자연적으로 그걸 결성을 하게 됐고, 이거는 1914년에 처음으로 미국 모체인 YMCA 안에 일부로 들어간 것이 이게 그러니까 미주 주류 사회에 들어간 게 되는 거지. 우리 한인들은 하와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아주 소수 민족이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숫자적으로는 적더라도 동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죠. 물론 하와이라는 사회가 다민족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를 경시하다가 깔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도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우리도 떳떳하게 사회 일원으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호놀룰루 시내에서 동북쪽으로 향하는 리케리케 하이웨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칼리히 주택단지가 나온다. 현 칼리히 초등학교. 한인 기독학원이 알리올라니를 떠나 새 교사를 지었던 곳이다. 교사 이전 후 학생 수는 늘고 매해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무상교육에 기숙사비마저 탕감받는 학생들이 늘어나며 이승만은 학교 부지를 조금씩 팔아 학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움은 계속됐다. 1930년대에 들어서 경제 대공황 시기와 맞물리면서 학교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한편 그 무렵 이승만은 벽안의 신부를 맞이해 1934년 결혼식을 올린다.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우리는 이승만의 결혼식 사진을 입수하게 됐다. Yeah, that was taken in New York.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이승만 프란체스카 결혼 사진. I know his marriage was a surprise to everybody. 사진을 소개한 위니프레드 씨. 그의 어머니는 김노디다. 김노디는 1919년 4월 필라델피아 한인 대표자 회의에 참가해 당당히 연설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승만 박사의 양녀이기도 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최초 공개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서, 김노디의 양녀 입적 계약서. 훈장증 고 김노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건국훈장, 애국장. 2021년 3월 1일 대통령 문재인. 어머니 김노디 지사 대신 훈장을 받은 위니프레드. 위니프레드는 칼리히 한인 기독학원의 학생이기도 했다. 어린 소녀였던 위니프레드는 93세의 노인이 되어 그 시절로 돌아간다. See, Korean Christian Institute. Oh, yeah. 22 to 47. So now tell me where the school building was.
I have no idea. Because I know When you come up this we way, walked up the hill. and was there a dormitory this side? No, when we walked up the hill, then there was a girls' dormitory. Dormitory here. Yeah, and then over there was where we all went to eat. Eat at dining hall. The dining hall, and then down was the boys' dormitory. Oh, I see. So down that side dormitory. Yeah. Yeah. Okay. And then it was sort of down the hill where it was the boys' dormitory. But there were two buildings. See, there was the dining hall, and then there was the school. The classroom. So Classroom. dining hall and classroom Yeah, that side. classroom. Yeah, yeah, yeah. 땅은 정비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80여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칼리히의 한인 기독학원 곳곳을 위니프레드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김노디는 한인 기독학원의 교장이기도 했다. 위니프레드는 그의 어머니를 일하느라 늘 바빴던 분으로 기억한다. There was nothing. Nothing. It was just even mountain. 20 years ago, it wasn't up there. You know. 김노디를 비롯해 한인 기독학원의 교사로 활동했던 사람들. 그중엔 프란체스카 여사도 있었다. 이승만 박사의 비서이자 동지였던 프란체스카 여사. 외교 활동을 펼친 이승만 박사를 대신해 그녀는 학교 운영을 맡기도 했다. 하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을 잘 융합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동양 문명에도 정통했고 서양 문명에도 정통했던 이승만이 그러한 문명의 융합의 장소로서 하와이를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도 명문대학이라고 꼽히는 인하대학교가 인천 플러스 하와이라는 이름으로서 오늘까지도 그렇게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인 기독학원에서 잉태된 교육강국의 꿈은 고국에서 꽃을 피운다. 1947년 문을 닫은 한인 기독학원 부지를 판 15만 달러가 인하 공과대학 설립의 종잣돈이 되었다. 한국교회 핍박을 왜 이분이 집필을 했을까? 저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책을 이렇게 천천히 여러 번을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백오이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일제 그 기독교 탄압의 사건, 그게 초점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목은 한국교회 핍박이지만, 그래서 서문에 보면은 일본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서문에 밝히고 있는 것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일제의 탄압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숨어 있구나.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립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일깨우기 위해서 한국 독립의 전쟁 기지로서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을 대상으로 이제 계몽운동 차원에서 집필한 책이 한국교회 핍박이더라고요. 한국교회 핍박을 비롯해 이승만 박사의 언론 출판 활동은 교육활동 못지않게 왕성했다. 한국교회 핍박 출간 5달 후 그해 9월엔 잡지도 펴낸다. 바로 태평양 잡지다. 이 사람이 이제 신문을 만들면서
신문이야말로 우리 백성을 계몽해서 근대 국가로 만드는데 이상 좋은 무기가 없구나. 대형 신문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형 신문사 만드는 설계 이 예산까지 자기가 만드는 그 매일신문에다 논설로 쓰잖아요. 그런 언론이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망명 가서도 즉각 만든 게 언론 태평양 잡지였죠. 이 태평양 잡지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자. 독립운동의 무기로 만든 겁니다. 적게는 33면, 많게는 102면이었던 태평양 잡지는 약 700부 정도 발행됐다. 주목할 것은 이 잡지가 미국 본토를 비롯해 한인 동포들이 있는 세계 각지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이 태평양 잡지가 발간되면은 하와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 있는 쿠바, 멕시코, 중국, 만주, 남경, 북경, 심지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배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있는 곳에 배포가 됐다는 얘기는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서로 하와이나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이 본국이나 또 중국에 있는 동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소식을 주고받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매체 역할을 한 거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파나마 운하를 개통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이 태평양 잡지에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산주의는 무엇인지, 사회주의는 무엇인지, 공화주의는 무엇인지, 왜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해방이 되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이 이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이 양반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이 국내에 나와 있는 동포들보다 훨씬 시야도 넓고 또 그래서 국제적인 독립운동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국제연대 이승만이 생각한 게 그때부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독립. 그래서 끊임없이 잡지 한 후 100페이지도 안 되는 잡지 거의 90%가 국제정신일 때에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끊임없이 또 설교로 강연으로 교육을 시켜요. 이 양반은 언론인이자 제가 보니까 타고난 선생님이야. 교사. 그것도 기독교 목사 같은, 전도사 같은. 또 하나의 주목할 출판 활동, 독립정신의 재발간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을 글로 표시해서 국민이 읽어야 된다, 국민이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교육자적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마 독립정신을 비종교적 차원에서도 내가 어떠한 사상과 철학의 소유자인가를 교민사회에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출간하지 않았을까.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 하와이 교민사회가 크게 독립운동의 방략을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한쪽에는 무장, 독립, 투쟁 노선이 있어서 군사학교를 설립하고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고 미국의 이민법에도 저축되는 어떤 그런 활동이었고 장기 지속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인들이 세계 공론이 인정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성숙하는 길이 독립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고 또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교와 교육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교민들로부터 거둔 그 세의 상당 부분을 군사학교에 넣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갈등을 시작하셨고 그때 아마 우리 하와이 교민들에게 우리의 활동의 본의가 어디가 있다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 책을 참 비용을 들여서까지 다시 출간하지 않았을까. 태평양 한가운데 섬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양의 지식과 교양을 쏟아낼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미국 본토에서 받아본 신문기사 스크랩에 있었다. 놀라실 수 있는데 해방 이전 이승만 박사께서 1921년부터 1943년까지 스크랩한 기사가 총 13,742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신문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수집의 채널이 다양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이 체류하던 공간에서 직접 그 신문들을 다 수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독립외교와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기사들을 전달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신문 스크랩 대행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지가 있었던 거죠. 이 신문 스크랩 대행업체라는 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현 시대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언론에 밝았던 이승만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었던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코리아로 설정해서 수집을 의뢰했고 그 업체에서는 제목이나 본문에서 코리아가 언급된 기사들을 모두 모아서 발송해 주었습니다. 수집된 기사의 내용은 시기마다 좀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제정치적 사건 및 국제 정세를 담은 내용. 두 번째는 국제 시민사회, 특히 미국 사회 또는 하와이 사회 여론의 동향과 관련된 기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역시 코리아와 관련된 기사와 이승만 본인의 외교 활동에 관해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이승만은 바로 이러한 기사들을 탐독해서 자신의 외교 독립 활동에 여러 형태로 활용했던 것이죠. 이승만은 기록광으로도 유명하다. 일상의 세세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 여행 중 받은 영수증 하나까지도 곱게 간직하고 있을 정도였다는데 그 자료들은 이승만 연구뿐 아니라 1900년대 초반에 국내외 정세와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되고 있다. 우남은 기록의 대가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 외교 활동에 대한 기록물들을 매우 많이 남겨놨습니다. 심지어 독립외교 활동을 하면서 잠깐 머물렀던 커피집에 영수증까지. 그 기록의 대가가 남겨놓은 기록물들이 연구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리조차 되지 않아서 존재도 모르는 문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이 나눴던 그 회계 수첩 같은 거를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뭐 단돈 일전이라도 어디다 썼다는 걸 전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제 불행하게도 한 곳만 남아 있어서 1920년도 중간에 있는 그것만 남아 있어서 그나마도 그분이 어떻게 활동을 했다, 어디다 돈을 썼다, 뭐 머리를 얼마 주고 깎았다, 뭐 이런 지팡이를 어떻게 얼마 주고 고쳤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분이 이렇게 다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행적을 찾아보는데 또 일지도 남겨 놓으시고 그래서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기록들을 거기서 다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아후 섬에서도 한참 떨어진 하와이 큰 섬 빅아일랜드. 이승만의 또 다른 실험, 경제 독립의 근거지가 있는 곳, 동지촌이 있던 빅아일랜드다. 이승만의 하와이 활동을 연구해온 이들도 몇 년 만에 벼르고 별났던 방문. 온통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이승만과 동지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제작진은 이번 촬영 기간에 새로운 곳을 찾아냈다. 동지촌의 흔적을 담아내는 정도가 당초 촬영의 목적이었으나 100년 전 이승만과 그 동지들이 만들었던 숯 가마터를 직접 찾아낸 것이다. 무심코 지나쳤다면 알 수 없었을 밀림 같은 곳. 야, 이건 우리 모르던 데다. 처음 보시는 거예요? 여긴 처음이지. 우린 저 안에. 와, 이건 다른 거다. 우리 안 보던 거야. 와. 울창한 숲에 가려진 놀라운 현장. 100년 전 조성된 숯가마터다.
이것도 다행스럽게 이분들이 이 집을 지면서 선로를 보고 그리고 또 동네 애들이 와서 놀면서 여기에 벙커가 있다고 가르쳐줘서 이런 게 있는 거를 알았는데 자기네는 들어와 보지는 않았지만 벙커가 있다고 애들이 얘기를 한 거는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이게 몇 개가 더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규모가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승만은 사탕수수 농장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든 나이 든 동포들을 구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동지촌을 만들었다. 조성 당시 오희화수 968에이커에 달하는 규모였다는 동지촌. 드디어 5년 만에 드디어. 제가 있어요. 100년 전 이승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시설과 장치들을 만들었을까? 태평양 섬 한가운데 조성된 첨단의 숯 제조 시설. 이끼와 녹으로 뒤덮였지만 세월의 흔적 아래 확인했던 것. 그것은 이승만과 동지회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었다. 이 바퀴가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철제 나는 바구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철제 칸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바퀴가 그 철제 칸의 바퀴예요. 그래서 이 선로를 따라서 이 속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어?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야 참 생각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시던 분이 여기 엔지니어들하고 한테서 같이 배우면서 이런 거를 배워가면서 사업을 벌리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승만은 엔지니어에게 일일이 배워가며 숯을 구웠다. 당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포들의 자립이었다. 이승만이 조직한 동지회. 그는 1921년 7월 임시정부 옹호와 동포의 대동단결 도모를 위해 동지회를 조직했다. 동지회 결성 4년 후엔 재정 확보의 방편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동지 식산회사를 설립한다. Dongjihe was founded in 1921, and at that time there was conflict actually within the Korean community between the Kungmunhe, which was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Dr. Ri.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after the provincial government was declared in 1919, Dr. Ri felt that the provincial government should be supported rather than the Kunminghe. But there was conflict within the association. So Dr. Ri broke off from Dongjihe, and his purpose was to support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orea and also to provide benefits for the immigrant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and Hawaii. Dr. Ri felt that the Koreans had to become financially self-supporting. And so in, 1926, he formed a Dongji Investment Company and issued shares and was able to raise about $30,000, which was a lot of money at that time. 이승만 박사님이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여기 한국 그 젊은 사람들을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와서 땅을 내 기억이 참 정확하지 않으면 뭐 20에칸지 하여튼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술고 가지고 그걸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서 독립운동 기금을 마련을 하려고 그러셨답니다. 그 얘기는 그 옛날 할머니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할머니들이 그분들이 사진을 보고 결혼해 오셔서 와 보니까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젊은
잘생긴 남편들이었는데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는데 벌써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들이 그때 내가 왔을 때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그 이승만 박사님이 독립운동을 가끔 오시고 가신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기가 모았던 돈을 막가지고 이승만 박사님 독립운동은 쓰시라고 그렇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분으로 늘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프장 6개 크기의 대단지, 힐로섬에 넝쿨로 뒤덮인 척박한 땅 동지촌은 이승만의 이상향이었다. 우리가 찾아낸 것은 주택가에 맞닿아 겨우 한 사람 출입할 만한 공간 정도였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이승만의 꿈은 968에이커 그 이상이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은퇴할 나이가 된 한인들은 점차 경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조국의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탰던 동포들을 위해 이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땅을 매입하고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동지촌의 한 작은 집에 기거하면서 동지 회원들과 함께 직접 임야를 개간하고 숯을 구웠다. 하지만 부푼 꿈과는 달리 목재의 질과 양, 숯가루의 완성도가 납품 수준을 맞추지 못한다. 설상가상 미국의 경제공황과 맞물리면서 계획한 경제 자립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동지촌은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But that went bankrupt in 1933, I believe. And I was told the reason it went bankrupt was because their contract with the US Navy to supply charcoal was broken by the US government. And after that, it got into financial trouble. So that in 1933, they had to auction off all that land. 결국은 자금 부족, 경영 부족, 인재 부족 이런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또 미국 전체 경제 상황 이런 데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해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활동을 하는데 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나서 경제 정책이라든가 농업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되지 않았나. 기반이 됐습니다. 됐다고 믿습니다. 1931년 4월 동지촌은 파산했다. 그렇다고 동지회와 이승만의 의지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동지회 probably has about 50 members. Among those 50 members, about 10 are very active. And our focus is on history and education for the Korean youth in Hawaii. So this year we are providing 8 scholarships at $2,000 per person, and we have maintained that type or more in the past years. Very dependent on our investments in the market and how they do. No particular subject. But this year, we implemented a question where it talks about understanding Dr. Syngman Rhee and how Dr. Syngman Rhee's philosophy, activities may have influenced how you think or you may be thinking in the future. 처음 숯가마터가 1978년에 이게 그 세상에 드러났거든요. 한 30년 이상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갖거나 발굴해 이걸 보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갈 때마다 매년 갈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산화돼서 이렇게 철이 녹아내리고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또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매를 하긴 했는데 갈 길이 멀죠.
이 가마터가 그냥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유적지이면서도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의 그 피와 땀이 같이 여기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 1세대들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조국 독립을 위한 그 희생의 발자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이 교민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그 유물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의 발자취니까 이거는 뭐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정부 차원에서 들어서서 이거를 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와이는 기독교인 이승만이 교회 자립을 일궈낸 곳이기도 하다. 하와이에서 만난 광화문 문루 한인 기독교회. 이승만은 하와이 감리교회에서 독립, 한인들만의 독자적인 교단을 세운다. 오아후 섬 릴리하의 한인 기독교회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승만은 두 번째로 교회당을 건축하면서 특별한 요청을 한다. 교회당에 광화문 문루를 가미해달라는 것이었다. 광화문의 문루를 직접 보지도 못했던 한인 설계사가 사진만으로 광화문 문루 교회당을 만들었다. 이 한인 기독교회는 하와이 한인들의 상징적인 장소와 건물로 자리매김한다. 자립이라는 키워드가 교회 설립으로 이어진 것이다. Parents were married here in the church, and I was baptized here and started attending Korean Christian Church since I was a baby, yes. I also got married here with my wife, and my children were baptized here too. My name is Joseph Kim. I'm a fifth generation member of the Korean Christian Church. I don't really have a comment on that one because again, my grandfather was a baby, I was a baby, you know. I do think we need to remember that as a founder, but at the same time, it is a church that should be based and founded on God. 코로나 이후 대면 예배가 사라졌던 교회가 모처럼 주일 예배로 활기를 띈다. 한인 기독교회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예, 저희들이 교인 대부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이 숙모회와 동지와 함께 우리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님을 기념하는 생신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해왔습니다. 오아후 섬 와히아와 교회, 이승만이 세운 호놀룰루 한인 기독교회를 따라 세워진 한인 기독교회다. 1919년 이 소박한 교회 건물에 한인 동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조국 독립을 기원했다. Our church was founded in 1919 under the leadership of Dr. Syngman Rhee. He had already started the Liliha Korean Christian Church, then started Wahiwa Korean Christian Church in 1919. Many Korean ministers since then have served here. 오아후 섬에서 비행기로 40분 나라가 만난 빅아일랜드 힐로. 호놀룰루뿐 아니라 빅아일랜드에도 이승만의 교회 자립의 흔적이 남아있다. 힐로 한인 기독교회를 찾은 제작진. 한인 동포들이 있는 곳엔 이승만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승만은 조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기독교 정신이란 평등과 독립 정신이 그 근간이기 때문이다. 저희 교회는 1919년에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멤버라고 하면 아이들까지 다 합쳐야 4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그 숫자를 보면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교인들이 여태 우리가 받은 그러한 은혜, 사랑들을 이제는 더 많이 나누자, 그러한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100년 전 하와이 곳곳에 설립한 교회는 그의 신념과 함께 성장해왔다. 이승만의 신념은 기독교 정신, 그리고 독립 정신이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독립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립 정신이라는 거는 이제 이승만의 저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립 정신 단순히 뭐 독립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신교 신앙에서 이 독립 정신의 근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신학 월보에 그러한 생각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독립 정신 같은 그 저서를 통해서 개신교와 독립 정신의 그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하와이는 그러한 독립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의 독립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와이에 정착한 50년 전에 1972년을 떠올려 봅니다. 다민족 사회라고 해도 이민자는 이방인이 마련이고 저를 비롯한 하와이 한인들도 정착 초기엔 엄청난 고생들을 해야 했죠. 그래서 전 100여 년 전 하와이 땅에 오신 이승만 박사의 입장에서 그분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라는 이렇지,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 당신은 여행 가방 하나 들고 하와이의 백성들과 뭘 해야 하나, 얼마나 막연했을까요? 그래도 지도자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도 건국 후 대한민국을 위해 플랜을 짜고 동포들을 규합하고 이러셨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믿고 따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국립서울현충원. 이곳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묘소가 있다. 2022년 5월 하와이에서 온 이덕희 소장과 건국 2년 보급회 김효선 사무총장이 이곳을 방문했다. 이승만 대통령께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여기 산책 좀. 산책 정도로. 이 비석은 98년에 세워졌어요. 돌아가신 건 65년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제 그때 정권이 그러니까 비석을 하나도 못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와이의 이명신 총장이라고 그때 그분이 하와이를 지나가시면서 묘지에 묘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와이 동지회 사람들이 좀 그 묘비할 돌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 돌이 온 겁니다. 저게 처음으로 세워진 게 71년에 세워진 건데 그때 프란체스카 여사께서 돌만 보내면 시하고 이제 조각은 우리가 할 테니까 그걸 보내달라 그래서 그걸 보내서 인천을 통해서 저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운반비까지 전부 와서 여기서 이제 조각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71년에 세워졌을 땐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98년에 저것도 98년에 같이 세워지고. 근데 저것도 처음에는 건국 대통령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국무총리였고 못 세우게 했어요. 안 된다고. 건국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렇죠? 그건 모르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걸 못 세우고 그 비석은 지금 현재 이 비석 뒤에 땅에 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좀 우리 바로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복잡한 바로 좀 역사가 바로 좀 잡히고 그러면은 다시 그걸 복원해서 교체해야 된다. 예, 이게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 없어. 그나마 요즘에 좀 이제 이 대통령 그 묘소 방문하시는 분들도 좀 늘어났고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보는데 가슴 아프죠. 묘비석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었던 비운의 건국 대통령.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하와이의 동포들이 보낸 비석 바위가 첫 묘비였다.
그 후 묘역은 조금씩 지금의 위용을 갖추게 되었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의 목. 이승만을 기억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어진다. (1960년) 4.19 혁명 후 이승만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다. 그하는 대통령 직은 사임할 것이며, 둘째는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고, 셋째는 이규근 의장이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하야한 이승만을 초청한 곳은 하와이였다. 1960년에 하야했거든요. 하와이에서 좀 하와이 오셔서 좀 쉬시다 가시라고. 그쪽에서 자꾸 통제가 왔어요. 하와이 동정회에서 독립운동 하실 때 같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오시라고 이제. 그래서 그것이 이제 5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어야 한 석 달 정도 가셨던 거. 처음엔 길어야 석 달이거니 했다. 하지만 이승만 부부의 하와이 체류는 한없이 길어져만 갔다. 하와이로 날아온 양자 이인수는 이승만 박사 내외의 귀국을 함께 준비한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던 담화문엔 그 당시 심정과 입장이 잘 정리돼 있다. 그가 남은 삶을 보냈던 마우날라니 요양원이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간을 지냈다. 형편이 어려운 이승만의 입원비는 마우날라니 요양원이 전액 부담했다. 요양원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위한 자그마한 방도 마련해 주어 그는 매일 병실로 출근하며 남편을 간호했다고 한다. 4.19 정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4.19를 부정했던 5.16 세력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하면서 외롭게 결국은 최후를 하와이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냥 귀국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고국에서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장이 마우날라니 요양원을 방문한 것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6.25 전쟁 72주년 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길, 하와이에 들러 이승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한 것. And President Reed used to be in this room over there that we're going to show you. This one right here. This was the room. You can go inside. 여기서 돌아가셨나? Yeah. 건국 대통령이 생을 마감한 방, 요양원의 보살핌은 물론 따뜻했겠지만 고국의 품만 했을까? 한국까지의 7,000km는 이승만의 그리움을 채우기엔 너무 먼 거리였다. 매일매일 아마 이 바다를 보면서, 태평양을 보면서 언제 또 며칠 후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다가 끝내 마지막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눈을 감았는데, 한 인간으로서 저는 상당히 그 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가 지금 100년도 지났지만 저희들이 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다시 기억하고 또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제대로 그런 어떤 예우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늦었지만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겐 건국 대통령이 고국의 뼈를 묻을 수 없을 뻔한 기가 막힌 역사도 있었다. 당시 정부가 국립묘지 안장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와이에서 모제는 이제 이승만 박사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여기 하와이에 얼마든지 묘지가 있으니까 하와이에 하자. 고향을 항상 하셨으니까 이제 한국에 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결정이 그러냐면 어머님이 하셨어요. 내가 남편한테 약속한 것이 있다. 나의 남편이 나한테 내가 죽고 나랑 내 뼈를 한국에 묻어라. 그걸 나한테 맹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나는 남편한테 약속을 한 것이 한국에 묻어야 된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묘지에 있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하와이에 살면서 건국을 준비했던 이승만. 그가 보낸 하와이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국 대통령인 그에게 빚을 진 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그 하와이에서의 시간은 이 열쇠가 되는 어떤 독립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키 네이션으로서의 기능. 이승만의 하와이 25년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건국의 엑서사이즈자 하와이에서 한 그대로 주장한 대로 실천한 그대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하와이 25년은 작은 대한민국이다. 교회 건립 활동, 교육기관 설립, 건국의 기초 작업을 탄탄하게 했던 곳. 외교 활동의 전방 기지가 워싱턴이었다면 외교 활동의 후방 기지는 하와이였죠. 하와이가 사실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교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하와이 한인 공동체가 그러한 역할에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하와이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하와이 대학에서 유학을 하다가 본토로 유학을 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하와이가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25년 동안 이끌어간 활동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의병투쟁이나 무력투쟁을 하지 않았고 애국개몽운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4,000명, 5,000명 하와이 동포와 함께 나라 세우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5년 동안 한인 동포를 위한 교육, 언론 등 많은 활동을 통하여 나라 세우기를 준비하신 분이 또 어디 있느냐고, 누구냐고. 이승만 박사의 25년 하와이 활동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로 이분화할 주제도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많은 정책 수립에는 하와이에서 경험이 밑받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 농지개혁 등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와이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박사가 장기계획가였고 장기계획가로 끊임없이 배우고 실행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승만 박사는 나라 세우기를 준비했고 또 그 새 나라를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하와이 25년이 새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필요했고 중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구냐? 반만년 자유가 없던 이 땅에 자유의 위대한 선물을 안겨주신 위대한 한국인이었다. 평생에 걸쳐서 뜻을 굽히거나 다른 길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오해도 샀고 질시도 샀지만은 이리관지했다. 공자님이 논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도 이리관지야. 나의 도는 이리관지다. 하나로서 처음과 끝을 관통한다 했을 때 전통 유학자로서 출발한 이승만은 그 유학의 정신에 투철하여서 그가 결국 근대 학문과 기독교를 개종 이후에도 오도 이리관지 했다는 점에서는 전통과 외래 문명이 훌륭하게 결합해서 탄생시킨 참 위대한 한 사상가와 정치가를 이승만에서 본다. 모택동의 그 평가에서 07과삼이다. 과가 비록 30이 있지만 역사적 공이 70이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 국민들은 모택동을 다 존경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예를 뭐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 자유당 정권 마지막 부분에서 부정선거 또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역사의 엄정한 비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왕정을 혁신적인 그런 공화정으로 바꾸는,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 꿋꿋하게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광복을 이루어낸 두 가지, 그리고 또 마지막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상징이 됩니다만은 어떤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낸 이 세 가지 점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걸출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 다큐를 꼭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거는 우리 한국에 있는 청년들,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하와이에 있는 젊은 우리 교포들한테도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를 제대로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하와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근거지잖아요. 제2의 고향이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발자취가 다 잊혀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